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 246페이지입니다.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결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북 분단이 왜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그리고 왜 통일을 해야 되겠냐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남북분단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제적인 배경과 국내적인 배경인데요. 자, 국제적인 배경입니다. 국제적인 배경은 일단 당시에 자유진영과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 간의 어떤 냉전 체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냉전 체제. 자,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미국,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구소련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탐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방 이후에 38선을 끊고 북한은 구소련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이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통치를 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일제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과연 독립한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걱정을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이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정 기간 이제 통치 형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분단이 된 것이고요. 그 시기에 쯤에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내부의 응집력이 부족했습니다. 신탁 통치에 대한 어떤 찬반 논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논제, 그러면서 민족 내부의 이념이 갈등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6.25 전쟁 발발로 인해서 우리는 남북 분단이 지금까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분단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후 세대인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불편함을 잘 못 느낍니다. 원래부터 그래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면은 통일 과정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부담,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어떤 동질성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자, 일단 우리가 소극적 평화에 대한 부분 설명했죠. 물리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 위협이 제거되는 거죠. 그럼 전쟁 위협이 제거된다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투입되겠죠. 그러한 예산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소극적 평화의 실현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의 슬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적극적 평화 실현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단절되면서 우리 한민족이었던, 하나의 민족이었던 우리가 지금 많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다, 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질성 회복.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국토가 하나로 이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지정학적 요충지의 어떤 이점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케는 동아시아 번영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 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일단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교류와 협력은 있어야 되겠다. 평화 무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평화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겠죠. 이제 이런 비용을 우리는 뭐냐고 하는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이 통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구소련, 이 세 나라의 입장은 다 상이합니다. 자,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정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구소련 그리고 미국 요 네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태가 오히려 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4개국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로서 국제사회에 충분히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남북 분단을 어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학습하기 위해서 보충 학습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용될 수 있는 비용들은요, 지금 보시는 분단 비용이라는 개념, 그리고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통일 편익, 요 세 가지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이 사이에 얘기할 수 있는 그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냐면은 평화 비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 개념들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분단 비용은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출은 소모적인 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나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방비. 우리가 국제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상대를 믿지 못한다고 했죠.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 했죠. 도덕적인 그거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약소국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동맹을 맺거나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약소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통해서 전쟁을 위한 장비, 무기 대비를 해놔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이산가족의 고통, 그 다음에 국토 이용의 제한, 이런 무형의 지출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분단 비용이 되겠고요. 통일 비용은요, 통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즉 통합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죠.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됐어요.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예상되는 것들이 화폐 통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북한에 어떤 사는 사람들의 그 여건들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도 발생하겠죠. 도로도 건설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용되는 비용이 통일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통일 비용 말고도 이제 평화 비용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이 평화 비용은 뭐냐면요, 전쟁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뭐 협력 교류 활동 한다고 했죠. 예, 평화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방지, 그리고 이 갈등의 순간이 아니고 그 순간을 갖다가 평화적으로 유지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평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비용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소모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투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앞서 분담 비용이 딱 소모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평화 비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 차원에서 일부는 소모적으로 의미 없이 실패로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공을 이끌어내어서 나중에 동일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투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비용이라는 개념도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통일 편익은 통일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입니다. 경제적이고 비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득인데요. 일단 내수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 남한뿐만 아니고 이제 북한까지 우리 내수 시장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와닿는 것은 이제 남북한 간의 전쟁 위험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규모 경제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규모 경제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량으로 무언가를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단위당 생산 비용이 기본적으로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모 경제에서는요, 반대 입장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때 오히려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 장비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는 1000대를 만들 수 있는 걸 갖다가 500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1000대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풀로 다 가동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어디로 간다? 기업의 이득으로 간다라는 논리가 규모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통일 편익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일단 분담 비용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자, 그리고 평화 비용, 그리고 한시적으로 통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용보다는 뭐가 더 크다? 예, 통일 편익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용의 관계성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했고요. 마지막에 다루었던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